네, 11월 17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상승을 했고 S&P 500은 0.39%, 나스닥은 0.76%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리테일 기업의 실적 호조와 양호한 소비 지표로 경기 소비재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월 소매 판매는 1.7% 증가해서 예상치 1.4%를 상회했습니다. 유가는 WTI가 배럴당 79.7달러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64%로 2.2bp 올랐습니다. 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6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6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5.9로 0.5% 올라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179.9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2년 NH리서치 전망자료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FICC 리서치 전망자료부터 발표를 하고 이어서 산업 전망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자재 전망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2022년 원자재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나서 원자재 시장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1년 반 이상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이 40% 이상을 좀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원자재 시장 자체가 이제 한 2년 정도의 그런 강세 장을 좀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좀 보는데,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이벤트가 저희가 올해 연말과 내년도 연초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석탄 가격이 주도하는 에너지 섹터 중심의 원자재 시장 강세 구간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중심으로 해서 올해 연말과 내년도 연초까지는 여전히 급등 가능성이 잔존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분기까지는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하긴 하지만 저희가 2분기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중심의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1분기 가격 상승하는 구간에서 원자재 시장은 잘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테이퍼링이 이제 결정이 되고 단기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의 그런 수요 때문에 금 가격이 재차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질금리 정상화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세 자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만큼은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축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이후에 트레이딩 관점의 기회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또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업금속 섹터이고요. 내년 1분기까지 에너지 섹터 중심의 원자재 시장의 강세를 보긴 하지만 원자재 시장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섹터가 산업금속 섹터입니다. 산업금속 섹터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에센셜하게 들어가는 수요 성장세가 보장되어 있고요. 반대로 겨울철 전력난 속에서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리스타킹 자체가 2분기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강세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합본 페이지 44페이지를 봐주시면 과거 약 20년 동안은 이 산업금속 섹터가 이 중국 홀로 이끌어가는 수요 성장세를 보이면서 MSCI EM 주가 지수와 상당히 연동되어 왔다라고 보면 올해부터는 디커플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이 신규 수요의 확대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MSCI EM보다는 MSCI ACWI 전 세계 주가 지수라든가 아니면 DM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주식시장에서 미국 중심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신재생 인프라 투자까지 감안하면 산업금속 섹터가 내년에도 가장 탑픽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실 때 2년 강세장 마무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고 3년 내지 4년까지 강세장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원자재 시장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원자재 지수의 50% 이상이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지만이 3년, 4년 정도 갈 텐데
일단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을 보는 구간이 올해 연말과 내년도 연초까지 천연가스라든가 석탄을 대체하는 난방용 석유 수요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유가가 좀 오버슈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결국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 최근에 계속 좀 제기되는 부분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결국은 신흥국들, 특히 원유를 순수입하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달러 강세에도 불구한 유가 강세를 좀 감안해 보면 이미 신흥국들이 느끼는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2014년 유가가 급락하기 전에 유가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뭐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라든가 그런 카드를 써가면서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연초까지는 불가피한 오버슈팅은 가능하겠지만 유가가 결국은 하락 반전하게 되면 원자재 지수 자체에 대한 그런 추세 상승 자체는 1분기가 피크아웃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전망입니다. 소외 리츠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리츠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글로벌 리츠 지수 미국 리츠가 좀 압도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멀티플의 회복과 이제 실적의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멀티플은 사실 지금 과거 10년 밴드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로 이제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의 개선폭이 향후의 지수 상승 여력을 좀 결정을 할 건데 그러한 섹터들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한 시기로 진입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를 고른 이제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경기가 좀 좋아지는 가운데 금리는 오르고 또 긴축으로 바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거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사이클을 주목해서 봤고요. 이때 보시면은 단기 임대차,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섹터가 유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 리테일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별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대비해서 일본과 유럽이 좀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누어서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상반기부터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들, 미국의 주거용과 리테일, 호텔, 헬스케어 좋게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사실 금리 민감도가 높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미국의 특수형이나 넷리스트, 싱가포르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MP만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지금 MP에 담겨 있던 특수형 섹터들 다 편출을 했고요. 또한 주거용 내에서 아파트 리츠는 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중들 활용해서 이번에 미국에 있는 헬스케어, 노인 주거 시설 리츠 신규로 편입을 했고, 호주의 혼합형 리츠 GPT 그룹 신규로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환율 전망입니다.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내년도 환율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달러화 지수는 이제 상저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상저하고 이제 달러의 완만한 강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기 모멘텀의 상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M 쪽을 이끄는 건 결국 중국일 텐데, 이제 중국의 양적 성장이 정체된 모습입니다. 2010년에 투자 비중이 고점을 통과한 상황인데요. 결국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미국과 선진국의 투자 비중 개선세가 신흥국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과거 그 스프레드를 그려보시게 되면 달러와 좀 밀접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이 결국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될 텐데요. 과거 연준의 총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달러 지수는 이제 뚜렷하게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긴축 국면이, 결국 지금 다가올 긴축 국면이 2014년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은 달러 강세의 폭을 좀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는 이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좀 완화 기조가 돋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선진국 중앙은행 모두 동반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금리 상승세가 좀 잦아들 것이기 때문에 달러와 역시도 당시처럼 연간으로 8에서 10% 정도의 강세는 보이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둔화가 될 텐데요. 사실 경상수지 쪽으로 보는 달러 수급은 아직 양호합니다. 선진국향 수출이 좀 지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좀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체 달러 순 공급이 고점을 통과한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화 역시도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인 약세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평균 1,170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세한 수치는 환율 마지막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 전망 발표하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채권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리세션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1년 반 동안 리커버리 사이클에서 가장 안 좋은 자산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국채도 생각보다 수익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져가고 있고, 다만 한국과 미국 금리의 고점 형성 후 반락하는 시점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핵심 테마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국가 간 성장 방식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의 격차 역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러스와 보조금의 조합 속에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소비가 서비스보다는 상품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성장 모멘텀을 당겨 쓴 국가, 서비스 소비 국가인 미국은 성장 모멘텀이 이연된 국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연된 경기 회복이 내년도 1분기까지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 더 1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상품 수출하는 한국은 이미 성장 모멘텀을 상당 부분 당겨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10월 중에 형성됐던 10년 금리 2.60 정도가 이미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내년도 3, 4월 중에 매수, 한국은 지금부터 4분기부터 계속해서 사 나가자. 내년에 한국 국채가 전체 국채 중에서는 가장 성과가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망 발표합니다.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내년 크레딧 투자 성과는 채권 수익률 즉 YTM을 소폭 상회하면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프레이드 같은 경우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확대 추세를 보였었는데 내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양호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축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투자 등급 위주로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 들어서는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스프레드가 확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부도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점이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6중 정회를 통해서 약간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 취약한 중국 기업들, 부채가 많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한 입장, 그래서 디레버리징 기조 하에 부도는 계속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 회사채, 그다음에 상위 등급 여전채 위주로 투자를 권고드리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미국 투자 등급 채권이 1분기 중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뱅크론 같은 경우는 올해도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은 내년까지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가장 글로벌 크레딧 중에서 가장 성과가 안 좋았었던 실흥국 달러채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별 채권 입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내년도 조금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부동산 이외에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부동산 섹터가 지금 전체 다른 섹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펀더멘털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이 은행들이에요. 은행 중에서도 대형 은행들은 아니지만은 농촌 상업은행들,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은행들이 내년에 조금 우려스러운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 쪽은 그래도 좀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은행이라든가 도시 상업은행들은 중국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말씀드렸던 농촌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부실 채권 비율도 다른 은행들 비해서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 은행들이 만약에 좀 이제 그 이벤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 뱅킹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행들은 취약한 부동산 기업들과 함께 약간의 좀 뭐 신용 이벤트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채권 전망 발표하겠습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예, 국내외 채권 시장이 작년하고 올해는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주식시장으로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채권 시장이 주목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다, 비중이 좀 이동될 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달러 채권은 상반기에 미국채 10년이 한 2%가 넘어간다면 저희들은 1.8에서 2%, 2.3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높아집니다. 회사채 한 3, 4, 5%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저희들은 달러 채권 쪽에 투자를 괜찮다고 권유할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달러채 또는 미국 달러채 마찬가지고요. 로컬 채권 중에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금리가 급등한 나라들이 금리가 막 10년짜리 또 2년짜리가 12% 막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기회가 내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 아니 글로벌 금융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선진국 시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계속 될 겁니다. 주로 상반기에 집중될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될 거고 그와 함께 금리 인상 논쟁이 핵심 이슈로 부각할 걸로 봅니다. 내년이 정점을 치고 그 다음에는 저희는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년이 좋은 기회다 보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각 나라들마다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각 섹터에 미치는 영향들, 채권 수급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 번째는 미중 갈등이 내년엔 더 심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첫 해가 될 것 같고요. 양국의 내부 정치 일정, 그 중국은 이제 시진핑의 3년임 이게 한 10월, 11월 결정하겠죠. 미국 중간 선거 11월에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약간 타협을 보이는 것 같은 미중 갈등이 내년에는 더 격화되고 심화될, 그다음에 전반적인 차원에서 심화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문제는 더 강하게 드러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해외 채권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채권 쪽에 금리가 한 2% 넘어가면 그다음에 로컬에서는 그 상반기 중심으로 먼저 금리를 올린 쪽들, 중국 채권 또 뭐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매력도가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FICC 부분의 2022년 전망 자료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산업 전망 자료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부분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주민호 연구원입니다. 네, 2차 전지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버롤한 제 뷰는 내년에 2차 전지는 전고점 경신한다라는 거고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발주 금액,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소재 직납 업체가 누구냐. 요 두 개가 이제 내년도의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발주 금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2차 전지 주가의 동행 지표라고 하면 이제 2024년 이후, 즉 중장기 실적 전망치의 움직임과 주가가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장기 실적 전망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선제적인 지표가 뭐냐라고 해보면 결국에 이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발주 금액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발주가 우리 K배터리의 증설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추정치의 상향으로 이어져서 이게 주가 상승으로 귀결되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올해 발현이 됐었던 거고요. 참고로 올해 2021년도에 OEM들의 전체 배터리 발주 금액이 200조 원이었습니다. 이 200조 중에 가장 큰 손이 누구였냐면 포드였습니다. 포드가 혼자서 100조를 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그 2차 전지에서의 주인공이 셀 업체 중에서는 SK온이었던 거죠. 이제 아쉽게도 주가는 못 올랐지만 그들의 수주 잔고는 2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재 업체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큰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제 내년으로 한번 투영해서 적용해 보면요. 내년도에는 제가 예상하는 게 OEM들의 배터리 발주 금액이 100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큰 손이 누구냐? 올해처럼 독보적인 큰 손은 없을 것 같고요. 폭스바겐이랑 BMW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될 것 같은데 배터리 3사 중에서 이 둘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회사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게 삼성 SDI입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각형으로, BMW는 원통으로 발주를 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업체 중에서는 저는 SDI가 내년에 추정치 상향폭이 가장 좀 두드러질 것 같고요. 폭도 제일 클 것 같고요. 소재 업체 중에서는 당연히 SDI의 서플라이 체인 중에 그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동하기업을 내년도에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테슬라 소재 직납업체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이제 내년부터는 배터리 업체로서 변신을 시작합니다. 내년도 한 6월경부터요. 미국 프리먼트에서 10기가와트시 규모로 이제 배터리 생산을 시작합니다. 직접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기가와트시면 대충 전기차는 한 14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고 이게 연말이 되면 베를린과 텍사스가 붙기 때문에 100기가와트시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객이 되는 건데 이쪽으로 소재 공급할 업체가 국내 업체 중에 누구냐가 내년도에 2차 전지 안에서도의 개별적인 그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되게 중요한 테마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 그때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SDI랑 동하기업이 제 탑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산업입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스마트폰 수요 출하량은 이제 올해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 때문에 예상보다 좀 안 좋았는데요. 일단 내년도 이제 회복을 예상을 하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수요는 어차피 고성장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폼팩터의 그 수요가 확대될 거고요. 또 이제 XR기 같은 그 새로운 IT 기기가 확대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제 XR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타버스와 함께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AMD, 어제 이제 퀄컴까지 그 하드웨어 업체들이 메타버스와 지금 관련된 얘기를 하면 주가가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노텍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집중을 하지만 내년 이후로는 이 XR 기기를 통한 3차원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쪽에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이 3D 센싱을 지금 뭐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그 다른 업체들까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진 않았는데 AR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그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웨이브 가이드라는 부품을 앞으로 양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LG노텍과 삼성전기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하고 화장품 같이 발표합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음식료 올해 내내 엽기적 부담과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으로 주가 퍼포먼스 좋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좀 흐름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과 수요 안정화로 실적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 주요 업체들의 해외 현지 캐파 증설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 또한 또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Y 그로스 감안해서 상반기에는 오리온과 노심 추천드리고요. 하반기에는 CJ 제일제당의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는 상반기 때는 실적 회복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 둔화와 경쟁 심화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방향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업체들이 이 사업 방향성이 여기에 부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채널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 면세보다는 하이난 면세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중국 현지 판매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 또 제품 측면에서는 소비 둔화에도 여전히 럭셔리가 선방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모두 방향성은 부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까지는 이제 전년도 베이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이후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싼 LG생활건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브랜드 업체와 ODM 업체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11월 8일
날 그 화장품 연간 전망 발표했었는데요. 그때부터 ODM보다는 이제 브랜드 업체들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ODM보다 이제 브랜드가 먼저 가야 ODM도 좀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코스맥스는 뭐 한국이나 중국 쪽에 그로스는 굉장히 좋은데 미국 법인의 이제 영어권 상각 이슈가 계속 불확실성으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이 부분이 조금 해소돼야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 ODM 쪽이 더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들을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들을 ODM 쪽에서는 오히려 흡수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쪽에서는 아직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좀 확실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랑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더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는 굉장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럭셔리는 그래도 경쟁 심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서비스 산업입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통신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사들의 좀 변화들이 많은 한 해였고 2022년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는 좀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통신회사이지만 비통신 쪽의 사업들의 중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은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담보하고 있지만 또 이제 시장의 요구는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들 그리고 사업 자회사들의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시대가 되면서 이제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 사업 확대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미디어라든지 커머스 그리고 컨텐츠, 보안, 클라우드, AI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너지를 내는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신 쪽이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더욱더 부각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통신 본업은 5G가 이제 서비스 4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극대화되는 시기에 진입을 했고 이제 보급률도 50%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무선 사업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마케팅 경쟁이 되게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펙스도 지금 28GHz 투자가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캐펙스도 좀 줄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에서의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 포지티브 의견 유지하고요. 2022년 탑픽 KT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회사 이제 미디어 컨텐츠, 핀테크, B2B 쪽에서의 이제 사업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광고 카지노 산업입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광고 카지노 산업 2022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연동지어서 생각하기 좀 어려우신 두 산업일 수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피해를 봤던 업종이고 그리고 이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회복세가 기대가 되며 동시에 2022년에 약간 규제라는 이슈를 같이 맞이한 산업이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백신 접종률도 의미 있게 상승하고 또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시화되는 만큼 광고나 카지노 등 피해주도 기지개를 켤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각각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타깃 광고 시장이 악화되는 부분,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 중에 마카오 규제 확대로 인해 VIP 시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 수혜가 좀 더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광고, 카지노 업종 둘 다 포지티브 의견은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광고 같은 경우엔 광고주의 광고 집행 체계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실적 회복도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추세가 2022년에도 지속돼서 광고 경기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중에서 이런 애플이나 구글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타격이 가장 적을, 즉 타깃 광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익스포저가 가장 적은 제일 기획을 토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이동 제한 및 거리 두기로 고객 접근성 저하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모두 다 이제 회복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마카오발 VIP 시장 악화 영향이 가장 적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강원랜드를 토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카오 규제는 어쨌든 VIP 대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매습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마카오 규제 자체도 보시면 골자가 이제 마카오 카지노 전반을 매스화 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약간 라스베가스처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매스 카지노를 확보한 이제 파라다이스나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VIP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VIP가 따라와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성장에 있어서 한 축을 잃는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산업입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은 기관차들이 이제 바이오가 이제 가야 되지 않았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전히 뭐 주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 10월, 11월 오면서 MSD와 파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의 실질적인 수혜주들인 대형주들이 떨어지면서 중소형주 특히 이제 바이오텍까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을 보는 시점은 결국 신약 개발 기업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임상 시험이 이제 재개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임상 시험이 한 2천여 건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다시 좀 재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신약 개발 기업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CMO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토픽으로 하고 있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토픽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주SK에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SK팜테코에서 또 이제 바이오 약품 CMO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CMO들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대기업들이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데 특히 성장 산업에서 그 중에서 캐펙스 대비해서 좀 많이 멀티플로 벌 수 있는 게 바이오 약품 CMO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약품 CMO와 신약 개발은 2022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약품 CMO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토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 중에서는 유한양행을 토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도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내년 1월, 2월부터 5, 6 공장 그리고 해외 공장에 대한 투자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여전히 매출 기준으로 22%, 영업이익 기준으로 33%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관심도 그렇게 부족하긴 한데 레이저티닙이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 신청이 이번 연도 말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3개월 정도 후에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가속 승인 신청을 한 뒤에 아마 빠르면 6월, 7월쯤에는 항암제로서 FDA 처음 승인되는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있지 않은 부분 중에 베링거 인게라임으로 기술 이전한 뭐 내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면역 항암제에서 지금 기술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 2022년 NH 리서치 전망 자료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조선, 철강 등 산업 전망 자료가 추가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